다음으로는 한자가 기록됐던 뼈와 새와 돌의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이곳에 기록됐던 한자가 대나무와 종이로 옮겨간 이후로 어떤 변화가 생겨났을까요? 먼저 한자가 기록된 최초의 매체는 도자기, 파편 혹은 깊은 산속에 혹은 넓은 사막에 있던 바위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짐승의 뼈로 옮겨가게 되고 딱딱한 금속, 청동기 금속으로 옮겨가며 그리고 나서는 대나무, 비단, 그리고 다시 돌덩어리 위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쓰는 종이로 옮겨갔지요. 자, 이렇게 한자를 썼던 매체가 달라졌다는 것이 한자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기록 매체에 따라서 글자의 형태는 물론 글자의 용도, 글자를 새기는 목적도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한자가 새겨진 것으로 알려진 바위에 새겨진 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은 그 형태를 발견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글자였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중국의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많은 도자기 파편에도 한자의 흔적들이 남겨져 있는데 과연 그것이 한자의 최초의 기원인지는 여전히 논란거리가 많죠. 하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위와 도자기에 글자를 새겼던 그들의 목적에 대해서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 새겼을까요? 어떤 미적인 아름다움일 수도 있고 글자를 새겨서 무언가 남기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한자의 원형으로 알려진 글자는 갑골문입니다. 갑골문은 뼈에 새겨졌습니다. 뼈에 새겨졌기 때문에 갑골문의 형태는 날카롭고 직선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자는 대부분 직선으로 구성되어 있죠. 곡선이 있긴 하지만 동그라미와 곡선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뼈에 처음 한자를 새겼던 한자의 형태가 날카로운 형태에서 기원했기 때문에 그 형태가 시간이 지나면서도 많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죠. 그 다음에 글자를 새긴 것은 쇠입니다. 청동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청동기는 우리가 지금 박물관에 볼 수 있는 푸른색 빛을 내는 쇠로 만든 그릇을 말하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청동기는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는 푸른색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붉은색 혹은 굉장히 밝은 홍색을 띠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청동기라고 부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청동기라는 이름에 의아해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쇠에 왜 글자를 새겼을까요? 쇠에 글자를 한번 새기는 데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구리와 주석 같은 광물을 채굴해야 되고 그것을 녹이기 위해서는 거대한 용광로가 있어야 됩니다. 용광로에서 불을 내기 위해서는 석탄을 채굴하고 많은 사람들이 며칠 밤을 새가면서 큰 노동을 통해서 쇠를 녹였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녹여낸 쇠물을 주물로 만들어서 그 틀에 글자를 새긴 것이죠. 그런데 쇠에 새겨진 글자는 의외로 굉장히 부드러운 곡선들이 많습니다. 갑골문이 날카로운 글자임에 비해서 쇠에 새겨진 글자들은 이상하게도 훨씬 부드러운 것이죠. 그 이유는 쇠에 직접 새긴 것이 아니라 일단 주물을 만드는 틀의 재료인 흙에 먼저 글자를 새기고 거기에 쇳물을 부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한자에는 처음에 직선과 날카로운 각으로만 구성되었던 글자들에 조금씩 곡선과 부드러움이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쇠에 글자를 왜 새겼을까요? 쇠에 글자를 새기면 오랜 시간 보존됩니다. 3000년 전에 새겼던 글자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글자를 새겨서 오랫동안 자신의 업적을 많은 사람에게 긴 세월 동안 전해주고 싶었던 그런 욕망이 쇠라고 하는 단단한 매체를 선택하게 했겠죠. 갑골문은 뼈에 새긴 이유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갑골문이 만들었던 시대에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용도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갑골문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문자가 아니라 어쩌면 신에게 보여주기 위한 문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금문을 만들 시절에는 이제 다시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신에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문에 새겨진 글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 문자는 살아서 생생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뼈에 새겼던 한자와 청동기에 새겼던 금문이 오랫동안 문자를 기록하는 수단이 되다가 약 1000년 정도 지난 뒤에 진시황에 의해서 중국이 통일이 되면서 문자는 새로운 매체를 얻게 됩니다. 진시황은 모든 행정을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많은 글자를 빨리 쓰기 위해서 글자의 형태를 간략하게 하기도 했죠. 문서로 행정을 진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구두로만 진행하게 되면 그것이 기록되지 않고 또 원칙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이 일관성을 갖기 어려운데, 문서로 기록이 되면 일관성 있고 원칙이 있는 행정을 구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시황의 시대에는 글자는 대나무와 나무로 구성된 죽간에 기록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글자 형태도 간략화되고 많은 글자를 기록하게 되면서 글자의 용도 역시도 달라지게 됩니다. 뼈에 새긴 글자가 신에게 바치는 것이었고, 청동기에 새긴 글자가 많은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한 글자였다면, 이제 대나무에 새겨진 글자들은 효율적인 행정의 어떤 용도를 위해서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진시황은 자신의 업적을 후세에 영원히 남기기 위해서 과거 선조들이 했던 행동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태산에 올라가서 높은 바위에 글자를 새겨서 후세에게 남겨주기도 했던 것이죠. 자,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나도 나의 업적을 후세에게 영원히 남기고 싶다는 욕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산하는 물론이고 중국의 산에 올라가면 평평한 바위에는 웬만한 곳에서는 다 글자가 새겨져 있죠.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도 죽은 뒤에 자신들의 업적을 뭔가 영원토록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석비라고 알려져 있는 곳에 글자를 새긴 것이죠. 진시황 때 대나무 죽간에 글자가 쓰이기 시작하면서 글자의 양도 많아지고 글자의 유통도 많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글자를 습득하고 배우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대나무라고 하는 재료보다 좀 더 많은 것을 기록할 수 있는 매체가 기록수단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종이의 등장이죠. 종이에 글자를 기록하기 시작했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나라 때입니다. 체련이 종이를 처음 발명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전에 종이는 다른 용도로 발명이 되었고, 체련이 종이를 발명했다는 것은 글자를 쓰는 용도의 종이를 발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부터 종이에 글자를 쓰기 시작하면서 문자의 형태와 용도도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대나무의 붓으로 썼던 것보다는 종이에 쓰기 시작하면서 글자의 형태에 좀 더 많은 기교가 반영될 수 있었고, 또 종이에 글자를 쓰고 종이로 책을 만들게 되면서 문자가 갖는 체계적인 구성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대나무 조각에 처음 글자를 쓸 때는요, 대나무 하나하나의 조각에 글자를 써서 실로 둘둘 마른 형태였죠. 여기에 내용을 추가하려면 대나무 조각을 뒤에다가 실로 추가해서 묶어주면 됩니다. 법령을 이런 대나무 조각에 기록하게 되면은 나중에 추가로 시행령 같은 것을 계속 누더기처럼 붙여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로 책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런 형태가 바뀌게 되죠. 지금처럼 넘기는 형태의 종이책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기록된 내용도 달라지게 됩니다. 종이로 책을 만들려면
책의 내용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성된 다음에 책을 장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과 행정의 원칙 같은 것도 처음 시작과 끝이 수미일관하게 끝나고 그것이 책으로 한번 엮어지게 되면 거기에 마음대로 뒤에 추가로 덧붙이거나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때부터 문서는 행정 조직에서 신뢰할 수 있고 일관성 있는 그런 어떤 매체로 관리들에게 사용이 되고 백성들 역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법령은 나중에 덧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완성된 법 체계는 꾸준히 유지되는 그 체계가 변하지 않는 법 중심의 어떤 행정 체계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처럼 한자가 기록된 바위, 뼈, 쇠, 대나무, 종이의 어떤 매체라고 하는 것은 한자가 기록되는 목적뿐만 아니라 한자의 형태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